오바마만 해도 뭐 중국하고 미국이 공동 경영하자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러다가 트럼프부터는 천하의 권력은 나눠 갖는 거 아니다.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중국에서 덩 샤오핑이 주창했던 도광양해, 중국은 앞으로 100년간 절대 넘버원 하겠다고 덤비지 마라. 근데 시진핑 주석 들어와가지고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도광양해의 원칙이 지금 버려지면서 예상대로 벌써 견제가 들어와서 미중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자,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정치를 갖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이잖아요. 미중 패권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 아시죠? 투키디데스하고 이제 헤로도투스하면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투키디데스입니다. 투키디데스가 쓴 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는 어딘가 하면은 스파르타예요. 그리스 지도를 보시면은 맨 밑에 반도가 있어요. 섬처럼 생긴 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두 나라예요. 그리스가 나라가 많았거든요. 많아가지고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스파르타 쪽에 쭉 붙고 한쪽은 아테네에 붙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해요. 이 두 나라가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뭔가 하면은 스파르타가 넘버원이야. 고대 그리스의 중심은 스파르타가 중심이에요. 나중에 가서 아테네로 옮겨간 거지. 이 스파르타가 이제 원래 오래된 문명의 중심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컸다가 아테네가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자 나라가 되기 시작해요.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버원이었던 스파르타가 넘버투가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먼저 선제 공격을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이른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덫,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바로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야기는 옛날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때도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소련이 196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이 되게 좋았어요. 위협을 느끼죠. 미국 같은 경우.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안 되겠다. 그러면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키디데스 덧 이야기를 했죠. 미국하고 소련은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1990년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고 공산 국가들 무너지면서 좀 사라졌다가 중국이 한때는 경제 성장 뭐 10% 가까이 되고 지금은 이제 4%대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경제 성장이 빠르거든요. 미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이 빨라요. 그래도 아마 2%,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14억 인구의 중국이 4%대의 속도로 계속 경제를 따라 붙는다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미국은 공포감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미국보다 가난하지만 인구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GDP를 따지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전체적으로는 더 부자가 나라가 될 거예요. 더 부자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무기도 더 많이 살 수 있고요. 국력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느냐, 더 크기 전에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오바마만 해도 분위기가 뭐 중국하고 미국이 넘버원, 넘버투로 잘 지내면서 전 세계를 같이 공동 경영하자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러다가 트럼프부터는 아니다. 천하의 권력은 나눠 갖는 거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자식도 안 나눠 갔는데 무슨 미국하고 중국이 나눠 갔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도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 기조는 바뀌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넘버원, 넘버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인류로서 인간으로서는 좀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해양에서는 이제 전투를 벌여가지고 영국하고 미국 해군이 막았지만 진짜 육군에서 전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독일의 기갑 군단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단하고 싸운 그 대규모 전투는 사실은 소련 땅에서 일어났거든요. 동부전선이에요. 소련이 한창 인구 많을 때 2억 5천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는 한 1억 5천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때 소련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상자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2천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련의 남자 젊은이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전쟁의 비극이고 세계대전의 비극이고 강대국 간의 싸움이라는 게 이 정도 레벨이에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에 법칙은 그렇다는데 투키디데스 함정이 있다는데 근데 역사는 항상 넘버원하고 넘버투는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3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는 방법이 또 있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 전체가 공멸해버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슬슬 피하면서 저강도 전쟁, low intensity war 전쟁인데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게 계속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대리전쟁, 프록시 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싸우지 않고 옆에 꼬붕들 대신시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전쟁도 스탈린이
허락해가지고 그거 중국에 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런 대표적인 대리전쟁이죠. 저는 미중 간의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한 5, 6년에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년 내지 200년짜리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은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게 100년 동안 싸울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1000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그때 100년 동안 전쟁을 많이 한 걸 봐가지고 그건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거예요. 원교 근공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외교 쪽에, 중국 쪽에서 많이 썼던 표현인데 뭔가면은, 편을 먹을 때는 가급적 멀리 있는 나라하고 손을 잡고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 싸움을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 좋잖아요.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센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꽤 좋은 나라인지 모르지만 중남미한테는 우리만큼 좋은 나라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군사력 파견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가급적 좀 잘해줘요.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를 쉽게 파견할 수 있으니까 조금 골목대장 노릇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강대국이 다 그래요. 가까이 있는 나라한테는 좀 쉽게 해코지를 하는 경향이 있고, 멀리 있는 나라를 좀 잘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가급적 멀리 있는 나라하고 손을 잡고 가까운 나라를 하고 싸우자. 그런데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압박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멕시코랑 미국이랑 이미 전쟁을 했고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멕시코 같은 거 원래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땅이었다가 뺏겼잖아요. 그런 점에서 멕시코의 지금 좌파 정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원교 근공에 따라서 중국의 힘을 빌리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멕시코하고 중국은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고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닐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좀 가볼게요.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도광양해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국몽,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덩샤오핑을 저는 꽤 좋아하는데, 덩샤오핑은 그 중국을 갖다가 개혁 개방한 것도 좋고, 그리고 덩샤오핑은 1990년대도 그렇고 했던 말이 있어요. 중국은 앞으로 100년간 절대 넘버원 하겠다고 덤비지 마라. 미국한테 못 이기니까 덤비지 마라. 그냥 도광양해. 칼을 갖다가 이게 갈잖아요. 가는데 번쩍거린다는 얘기는 이제 칼날이 이제 벼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칼날이 벼려지는 걸 갖다가 감추라는 거예요. 양회. 어둠 속에서 그 칼을 갖다 계속 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간은 절대 고개 들지 마라. 라고 덩샤오핑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 덩샤오핑 뒤에 강택민, 장쯔민 때 지켰고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 때 지켰고요. 근데 시진핑 주석 들어와가지고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시진핑은 중국몽도 이야기하면서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덩샤오핑이 가장 우려했던 거예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견제가 들어올 텐데 어떡하냐. 도광양해의 원칙이 지금 버려지면서 지금 미국이 예상대로 벌써 견제가 들어와서 미중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성장 6% 7% 하는 걸 막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4% 3% 이하로 주저앉힐 거예요. 중국이 지금 1만 달러 조금 되거든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3만 달러에 가고 싶겠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최첨단 기술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해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디커플링, 디리스킹 해버려가지고 중국의 경제를 갖다가 고립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사실 덩샤오핑은 보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시진핑은 중국몽을 이야기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에 반대되는 거죠. 차이니즈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세기에 사용했던 지정학은 어떤가 하면은 지리정치학입니다. 지리정치학을 갖다 줄여가지고 지정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식 정치학인데 요즘에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이라는 거는 그냥 세계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봤어요. 왜 갑자기 지오폴리티컬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지오라는 단어는 영어로 earth예요. earth는 소문자로 쓰면요 땅이란 뜻이고요. 대문자로 쓰면은 지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지정학적인 거는 바로 지구 전체에 대한 정치학이다. 해양이 중요하냐, 땅이 중요하냐 싸움도 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돼요. 국가의 힘은 땅에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바다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 비용이에요. 물류 비용. 어느 나라가 교통의 중심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잘 돼가지고 앞에 도로가 생기면서 갑자기 거기가 트래픽이 막 붐벼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은 그 땅값 뛰죠. 그 가게에 임대료가 뛰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교통이 붐비면 그냥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교통이 붐비면 거기를 다 점령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 땅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낸다면 여전히 부자가 됩니다. 바로 부자 나라가 되고 나라가 국력이 커지려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교통이 편한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에서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다입니까? 아니면은 땅입니까? 이거예요. 전 세계 해양은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해군이 제일 세다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부터 해군 경쟁을 해 나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땅 크기가 되게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이거 연결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류의 피가 잘 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해군을 갖다가 많이 키우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고속열차입니다. 중국은 고속열차를 사방에 깔고 있어요. 어쩌면 중국의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갖다가 그 옆에 있는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 있잖아요. 러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를 중국의 자본으로 고속열차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시속 300km, 나중에 하면은 고속열차를 개발을 더 하면은 시속 500km까지 나올 거예요. 시속 500km면은 제트기의 2분의 1 속도예요. 그러면 꽤 빠른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트기보다 물류 비용 쌀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방법, 조선업과 해군을 키워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영미 앵글로색슨 해군에 맞서겠다. 두 번째, 고속철을 갖다가 유라시아 전체를 갖다가 얽어매가지고 대륙 내에서 물류가 흐르게 만들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1대1로입니다. 그래서 1대1로를 가지고 중국은 미국에 장기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체스 게임, 미국과 중국이 두는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우리도 가담을 해야 될 텐데 몇 번의 선택지가 많지 않을 거예요. 선택을 몇 번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저는 각오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니까요. 결정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테마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